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헤쳐볼 내용은요,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특히 2025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이거 정말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할 정보 같아요. 저희가 오늘 참고한 자료가 그 유튜브 영상인데요. 제목이 엄청 길어요. 속보, 올해 잠깐이라도 일했다면 108만 원 받아가세요. 지금 신청해야 줍니다. 뭐 이런 제목인데 제목부터가 막 되게 급하죠. 네. 왜 이렇게 서두르라고 하는지 또 진짜 108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내용을 한번 속속들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2025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이거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평균 얼마 정도 받고 왜 주는 건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신청하는지 여기까지 좀 명확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정보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제도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일지 같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근로장려금, 이게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네. 그 근로장려금은요, 이름에서도 좀 느껴지듯이 일을 장려하는 그런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은 하시는데, 소득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서 생활이 좀 어려운 가구들 있잖아요. 그런 가구들을 돕기 위한 제도죠. 근로자분들뿐만 아니라 뭐 특정 전문직 빼고는 사업자 가구도 해당될 수 있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그냥 생활비 보조랑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가구 구성원이라든지 소득, 재산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따져서 지원금을 줘요. 이걸로 계속 일을 하도록 동기부여도 하고 또 실질 소득을 좀 늘려주려는 뭐 그런 목적이 강한 거죠. 사실은 있잖아요. 이게 뭐 갑자기 생긴 제도는 아니에요. 꽤 오래됐는데 그 유튜브 같은 데서 속보 막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의외로 이걸 잘 몰라서 신청 자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을 계속하게끔 격려하면서 실질적인 도움도 주려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사회 안전망 같은 역할도 하는 거네요. 근데 이번 9월 신청이 특히 더 중요하다고 영상에서 막 강조하던데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이번 신청은 딱 특정 기간 소득만 봐요. 바로 2025년 상반기,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만 본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혹시라도 같은 기간에 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조금이라도 같이 있었다. 이러면 이번 신청 대상에서는 빠지는 겁니다. 이 부분 진짜 헷갈리고 쉬우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요. 근로소득만.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 제목에서도 일을 했다면 이렇게 근로소득을 약간 암시적으로 강조했을 수도 있어요. 그 근로소득 말고 다른 종류 소득이 있는 분들은 이번 반기 신청 말고요. 내년, 그러니까 2026년 5월에 정기 신청이 있거든요. 그때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번 9월 신청은 정말 오직 2025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었던 분들 한 134만 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아주 좀 좁게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영상 제목에 막 속보, 지금 신청해야 줍니다. 이런 말이 왜 나왔나 했더니 신청 기간이 진짜 짧네요. 네, 맞아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딱 2주예요. 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수 있으니까 내가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싶으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준비해야겠어요. 그렇죠. 시간이 정말 얼마 없어요. 근데 134만 가구나 된다니 생각보다 규모가 꽤 큰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주로 이 혜택을 받게 되는 걸까요? 그 자료에 나온 연령대별 통계가 저는 좀 놀랍던데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좀 흥미로웠어요. 보통 생각하기에는 뭐 청년층이나 중장년층이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70대 이상 어르신 가구가 48만 1천 가구로 가장 많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와, 70대 이상이요? 네, 거의 전체 3분의 1이 넘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20대 이하 청년층 한 27만 8천 가구 정도 되고요. 그 다음이 60대 23만 4천, 50대 15만 5천, 40대 10만, 30대 9만 3천 뭐 이런 순서예요. 와, 70대 이상이 가장 많다는 건 진짜 의외인데요. 보통은 이제 은퇴하실 연령대인데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용돈벌이 수준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계속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뭐 다른 노후 지원이 좀 부족해서 이 근로장려금이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야, 이 통계 하나만 봐도 여러 가지 사회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라는 게 단순히 지원금 주는 걸 넘어서 근로 유인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거랑도 좀 연결 지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해당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구체적인 작용 요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소득하고 재산 기준, 이걸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네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기본 전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 하고요. 배우자 포함해서요. 그리고 기준일이 2024년 12월 31일인데 이날 기준으로 가구 유형별, 소득이랑 재산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단독 가구, 말 그대로 혼자 사는 경우인데요. 배우자도 없고 18세 미만 부양 자녀도 없고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 부모님 같은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다 없는 경우. 이 단독 가구는 소득 기준이 2025년 연간 총소득 추정액이 4만 원 이상이면서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아, 2,200만 원 미만. 소득 기준 말고 재산 기준도 있죠. 이게 또 꽤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재산 기준, 이게 세 가구 유형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억 4천. 네, 여기서 재산이라고 하면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전세보증금 이런 거 거의 다 합쳐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 부채, 그러니까 빚은 안 빼줍니다. 아, 빚은 안 빼줘요. 그냥 총 재산으로. 네, 순자산이 아니라 총자산 기준인 거죠. 와, 그러니까 빚이 아무리 많아도 집이나 예금 이런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넘으면 그냥 탈락이네요. 이건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분들 많겠는데요. 약간 저소득 지원 체제랑은 좀 거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산 규모에 따라서 지급액도 달라진다고요? 네, 맞아요. 그것도 놓치기 쉬운데요. 만약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서 2억 4천만 원 미만이다. 이러면 계산된 근로장려금 전액을 다 받는 게 아니라 딱 절반, 50%만 지급됩니다. 아, 절반만요? 네, 그러니까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장려금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이것도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단독 가구 요건 다시 정리하면 첫째, 혼자 살고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님 없음. 둘째,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셋째, 가구 총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아, 근데 부채는 안 빼주고 1억 7천 이상이면 50%만 지급.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유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번째는 홀벌이 가구입니다. 이건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한 명 이상이랑 같이 사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소득 요건이 조금 더 완화되는데요.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만 원 이상이면서 3,200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 아, 3,200만 원. 단독보다 1,000만 원 정도 높네요. 네, 재산 요건은 단독 가구랑 똑같아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그리고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지급 조건도 동일하고요. 마지막으로 부부가 같이 버는 맞벌이 가구는 조건이 어떻게 되죠? 맞벌이 가구로 인정을 받으려면요. 우선 신청인 본인이랑 배우자 각각 연간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 각자 300만 원 이상? 네, 부부 둘 다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 맞벌이로 보는 거죠.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고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400만 원 미만? 네, 재산 요건은 앞서 설명드린 두 가구 유형이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2억 4천만 원 미만 기준하고 1억 7천만 원 이상일 때 50% 지급 조건 다 같아요. 들어보니까 요건이 꽤 좀 복잡하게 느껴지네요. 가구 형태별로 소득 상한선 다르고 재산 기준은 2억 4천 미만으로 같긴 한데 부채는 고려 안 하고 또 1억 7천 이상이면 절반만 준다는 것까지. 아, 혹시 내가 해당될까 싶으면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힘겹게 요건을 통과하면 그 영상 제목처럼 정말 108만 원, 최대 1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금액이 12월에 바로 다 지급되는 건가요? 그게 궁금하네요. 아, 그 점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평균 108만 원, 최대 115만 원이라는 거는요.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예상 장려금 액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9월에 신청해서 10월에 받게 되는 돈은
이 전체 금액이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네. 12월에는 심사를 거쳐서 계산된 연간 예상 장려금 산정액의 딱 35%만 먼저 지급됩니다. 35%요? 오, 생각보다 좀 적은데요. 왜 전액을 바로 안 주는 걸까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에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혹시 모를 환수 상황을 좀 줄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반기 신청이라는 게 상반기 소득만 보고 일단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다음에 소득 신고 통해서 1년 전체 소득이 딱 확정됐을 때 생각보다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서 원래 장려금 대상이 아니었거나 아니면 받아야 할 금액이 더 적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아, 이런 경우에 이미 준 장려금을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걸 환수라고 해요. 이런 좀 번거롭고 때로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35%만 지급하는 거죠. 심지어 계산된 지급액이 너무 적거나 한 15만 원 미만 아니면 환수가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이럴 경우에는 12월 지급 자체가 아예 보류될 수도 있다고 해요. 아하, 나중에 받은 돈 다시 내세요 하는 그런 상황을 막으려고 미리 좀 조심하는 거군요. 일종의 안전장치네요. 이해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65%는 언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나머지 금액은 내년, 그러니까 2025년 전체 소득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정산되는 시점. 자료에서는 내년 6월 정산시라고 언급되는데요. 아마 그때쯤 지급될 걸로 보입니다. 아, 내년 6월쯤? 네. 그때 남은 근로장려금뿐만 아니라 혹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도 해당된다면 그것까지 합쳐서 최종 금액이 확정되고 지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12월에 35% 받고 나머지는 내년 6월쯤 최종 정산해서 받는 약간 2단계 지급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12월에 일부 받고 나머지는 내년 6월 정산 후, 네, 지급 방식 명확해졌네요. 자격 요건 확인하는 게 조금 머리 아플 수 있겠지만 다행히 신청 방법 자체는 비교적 간단하다면서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네, 맞아요. 국세청에서 이미 신청 대상이 될 만한 분들께는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개별 안내문을 보냈다고 하거든요. 혹시 우편함이나 휴대폰 메시지함에 관련 안내 온 거 없나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모바일 안내문은 국민비서 이런 서비스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내문 안에 신청하기 버튼 같은 게 있으면 그거 눌러서 그냥 몇 가지 정보만 확인하고 동의하면 진짜 간편하게 신청 끝나요. 오, 편하네요. 근데 다만 요즘 워낙 스미싱 문자가 많으니까요. 국세청 발신번호 맞는지 URL 주소 같은 거 이상하지 않은지 꼭 확인하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절대 누르지 마세요. 네, 그건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그럼 모바일 신청이 좀 어렵거나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도 있을 텐데요.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요. ARS 방법이 안내되어 있던데 혹시 복잡하지는 않을까요? 네, ARS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번호는 1544-9944번이고요. 기계음 안내 따라서 버튼 누르는 방식인데 제가 절차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1. 먼저 1544-9944로 전화를 거시고요. 2. 주민등록번호 열쇠 자리를 누르고 우물정, 해시태그 근데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걸면 개별 인증번호 입력 건너뛸 수 있어서 더 편해요. 3. 그 다음에 신청 관련 메뉴인 1번을 누르시고요. 4. 연락받을 휴대폰 번호 누르고 해시. 5. 돈 받을 방법을 선택해요. 계좌로 받을지 1번, 현금으로 받을지 2번. 6. 만약 계좌 1번을 선택했다면 은행 코드 누르고 해시. 그 다음에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번호 누르고 해시. 7. 마지막으로 자동 신청 동의 여부를 물어보는데 이거 동의해두면 다음 2년 동안은 요건 맞으면 자동으로 신청되니까 편리할 수 있어요. 동의 여부 선택하면 끝. 현금 2번 선택해도 마지막에 자동 신청 동의 확인은 똑같아요. 오, 생각보다는 단계가 좀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차분히 안내 듣고 따라하면 전화로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그래도 하다가 막히거나 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어디에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할까요? 네, 아무래도 개인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직접 전화해서 문의하시는 거예요. 평일 업무 시간 중에 상담 가능하니까 궁금한 점은 꼭 확인해 보세요. 네, 1566-3636. 알겠습니다. 방금 ARS 안내에서 자동 신청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게 정확히 뭐예요? 혹시 예전에 신청한 적 있으면 이번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요?
네, 그 자동 신청 제도라는 게 미리 동의해둔 분들에 한해서요. 이번 신청 기간에 지급 요건, 뭐 소득이나 재산 같은 거요. 이걸 만족하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신청을 접수해주는 편리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근로장려금 신청하면서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록이 있다면 이번에 별도로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아, 수도 있다는 거는 100%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뭐 자동 신청에 동의했더라도 시스템 오류라든지 다른 변수로 누락될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는 못하니까요. 그래서 제일 안전한 방법은 본인이 자동 신청 대상자인지 아닌지 상담센터, 아까 말씀드린 1566-3636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만약 확인했는데 자동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아니면 좀 확실하지 않다 싶으면 번거로우시더라도 9월 15일 마감 전에 직접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하고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확인하고 직접 챙기는 게 안전하겠네요. 그리고 이번에 상반기분 장려금을 신청하면 그럼 내년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 또 신청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번 9월에 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그걸로 2025년 전체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 절차는 다 끝난 겁니다.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 또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 그렇군요. 한 번 신청으로 1년치가 해결되는 거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장려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건 근로장려금이랑 별개로 또 신청해야 하나요? 아, 좋은 질문이시네요. 자녀장려금도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때 함께 신청된 걸로 처리됩니다. 같이요? 네, 따라서 별도로 자녀장려금을 또 신청하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 자녀장려금 지급 요건, 뭐 소득이나 부양자녀 수 같은 거요. 여기에도 해당되신다면 내년 6월경에 근로장려금 최종 정산금액이랑 같이 합산돼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그 에이스 속보라는 제목의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첫째, 신청 기간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매우 짧다는 점. 그래서 아마 영상에서 그렇게 강조했을 거고요. 또 오직 2025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라는 점, 그리고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이랑 함께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빚은 안 빼주고 또 1억 7천 이상이면 절반만 지급된다는 약간 까다로울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영상 제목에 나온 18만 원 이런 금액은 1년치 총 예상액이고요. 실제 12월에는 그중에 35%만 먼저 지급된다는 점도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내년 6월경 최종 정산 후에 지급되고요. 특히 아까 통계에서 봤듯이 70대 이상 시니어 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혹시 주변에 해당될 만한 어르신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꼭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이 좀 어렵거나 요건이 헷갈린다 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센터 1566-3636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네, 이 제도는 분명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돕기 위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좀 곱씹어 보면 이런 생각도 드네요. 소득이나 재산이라는 게 늘 똑같은 게 아니라 해마다, 심지어 반기마다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재 기준, 특히 뭐 부채는 고려 안 하는 총 자산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50% 감액되는 구간 같은 게 이런 현실적인 변동성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또 12월에 35%만 먼저 주는 방식이 환수 위험은 줄이겠지만 당장 좀 생계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는 이게 충분한 수준일까 하는 그런 고민도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고 또 새로운 생각거리를 던져드렸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